끔찍한 발견. 2015년 12월 4일.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한강에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최효석은 매일처럼 작은 고깃배를 몰고 한강 반포대교 근처로 나섰다. 아침 6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거친 강바람에 그의 얼굴은 이미 얼어붙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익숙한 동작으로 그물을 던지며 연신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잡히는 것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았고 강하류로 내려가는 동안 이물질이 그물을 뒤덮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의 발견은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뭐가 걸린 거지? 그물을 끌어올리던 효석은 조금 이상함을 느꼈다. 그물이 끌려오던 속도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뭔가 단단히 얽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반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마 타이어나 나무 조각이겠지. 이 강에선 별걸 다 보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짜증이었던 감정이 이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의 눈에 그물이 솟구쳐 오르자마자 하얗고 창백한 물체가 나타났다. 처음엔 무언가 큰 동물의 죽은 사체 같았다. 하지만 물이 떨어지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인간의 피부였다. 이게 뭐야? 효석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다름 아닌 노란빛이 도는 피부 조각이었다. 보통 쓰레기라면 거칠고 불균일했겠지만 이 피부에는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정교하게 꿰맨 자국들이 있었다. 더구나 피가 말라붙어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긴 바느질 선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갑작스러운 강한 구역질을 느꼈다. 이건 사람이 분명해. 더럽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잘린 모서리 쪽을 더 살펴보다가 뭔가 딱딱한 물체를 발견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물을 더 헤집자 그곳에서 나타난 건 완전히 잘린 두 손과 한쪽 귀였다. 귀에는 여전히 작은 금속 피어싱이 박혀 있었다. 와! 그의 비명이 차가운 강 위에서 울려 퍼졌다. 효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두려움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배의 키를 돌려 근처 정박지로 향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고동쳤다. 그와 함께 있던 동료 어부가 다가오며 물었다. 야, 무슨 일이야? 나 방금 내 비명소리 들었어. 효석은 얼굴이 창백한 채 그물 속을 가리켰다. 직접 봐. 이게 뭔지 좀 봐봐. 그 남자가 망설이다가 그물 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표정 또한 하얗게 질렸다. 곧이어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효석이 다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119죠? 여기 한강 반포대교 근처예요. 그물에 놀라운 게, 아니, 사람의 것 같은 피부와 신체 일부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과 긴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강 위에 떠있는 배에서 신체 조각을 들여다본 구조대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효석에게 물었다. 발견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냥 다른 날처럼 그물을 당기고 있었는데 이런 게 걸려 나왔어요.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틀림없어요. 구조대와 경찰은 신속히 발견된 피부 조각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했다. 그 피부는 일부러 정리된 듯한 단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위에 남은 정교한 바느질 자국은 손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쳤다.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맞아요. 그냥 사고로 잘린 게 아닙니다.
그날 밤 한강을 둘러싼 도시는 불길한 기운으로 뒤덮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수수께끼로 사라진 피해자의 이름은 장미라. 그녀는 당시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22살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미라의 어머니 은숙 씨는 그녀에 대해 예술을 좋아하는 차분하고 진지한 아이였어요. 항상 철저히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아이였죠 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런 평온했던 일상은 2015년 11월 초 미라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날로 갑작스레 끝이 났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미라는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낮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한 달 전부터 미라는 새로운 머리를 하고 있었고 검은 머리를 밝은 붉은색으로 염색한 채였다. 은숙 씨는 그때가 떠올랐다. 딸아이가 평소와 달리 조금 달라지고 있었어요. 옷도 바꾸고 머리도 염색했다고 해서 놀랐지만 젊은 애들이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오후 6시 강남구 근처의 정신과 병원에서 예정된 상담 세션이 미라와 어머니 사이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미라는 그 병원에 몇 달째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시작된 불안 증세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로 그런 증세는 더 심해졌었다. 요즘 들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도 잘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은숙 씨는 방금 전까지 웃었던 딸의 미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회상하며 침통하게 말했다. 첫 번째 신호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1시간 후에도 연락이 없자 은숙 씨는 점점 초조해졌다. 미라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켰어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제게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미라의 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외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미라는 아침에 나가면서 남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침대 위에는 읽다만 책과 스케치북 몇 개만 놓여 있었다. 하지만 큰 힌트가 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딸아이가 그날 수업에 잘 갔는지 확인하러 학교로 갔어요. 아마 단순히 친구 집에 있거나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했죠. 교수와 동급생들에게 물어본 은숙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당일 미라는 전혀 학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 2-3주 동안 그녀의 수업 참석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미라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녀가 내성적이고 자신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며 그녀가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은밀한 변화 미라의 어머니는 그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약간의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라는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며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이 조금 세련되어졌고 특히 홍대 근처의 재봉 수업에 등록한다는 소식을 밝힌 뒤엔 더 자주 외출을 했다고 한다. 그 녀석이 갑자기 매듭 짓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에 몰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은숙 씨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놀랍게도 경찰은 사건 초기에는 미라의 실종을 경시했다. 그녀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 어딘가로 떠난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은숙 씨는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라가 가출했을 리 없어요. 걔는 항상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고 약속 장소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던 아이예요. 첫 번째 목격 정보 은숙 씨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실종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녀는 미라의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 곳곳에 붙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한 노인이 미라와 비슷한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전했다. 이는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목격 정보라고 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버스와 정류장에 CCTV를 확보하려 했으나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미라가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던 버스 노선을 추적했지만 그녀가 내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새롭게 떠오른 남성의 존재는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미라가 실종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그녀는 짧게 한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 밝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자세한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이 남자가 사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불안감의 확대 한 달이 지나가도록 미라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성인이니까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마침내 미라의 친구 중 한 명이 실종 직전 그녀가 가끔 낯선 남성과 연락하며 부쩍 다른 동네로 자주 가곤 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 무렵 경찰은 한강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신체 조각이 미라의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점차 확실한 범죄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끈질긴 수색 장미라의 신체 일부가 한강 반포대교 근처에서 발견된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강력반 형사들, 수색견팀, 그리고 강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 다이버들까지 동원했다. 피해자의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전방위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색 작업은 단순히 물리적 노력 이상으로 복잡하고 끔찍한 긴장감을 동반했다. 강에서의 첫 시도 한겨울이었다. 차가운 강물이 사람의 피부를 마비시키는 듯한 추위 속에서 다이버들은 특별한 방수복을 착용하고 한강 아래로 들어갔다. 물은 혼탁했고 심지어 강 바닥에는 수년간 쌓인 쓰레기와 이물질로 인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수색 작업에 참가한 다이버 중 한 명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물속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손 느낌만으로 탐색을 해야 했죠. 그러다 무언가 단단하고도 이상하게 부드러운 것을 만졌을 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잠시 물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첫날의 수색이 끝날 무렵 다이버 팀은 미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피부 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신체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였다. 하나둘씩 추가 발견물이 이어질수록 기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폭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박 주변의 발견 수색 작업 중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강하류 쪽에 정박된 선박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발견된 것은 두 다리가 없는 부분적인 몸통이었다. 형사들은 이 몸통이 강한 압박 또는 졸림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검은 멍 자국이 목 부위에서부터 어깨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모든 형태가 정확히 인위적인 기구를 사용해 변형되었음을 알렸다. 범행의 고의성이 점점 명확해졌다. 더 잔인한 점은 이 시체가 강물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단 부위가 마치 처리도구로 깔끔하게 잘린 듯 했다는 것. 이는 범인이 단순한 충동 범죄자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일 가능성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피해자의 나머지 부분 찾기, 시체 일부가 발견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전국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던 이 사건은 한강 연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연신 수색 범위를 넓혔다. 미라의 마지막을 확인하기 위해 강 근처 모든 CCTV를 확인했고 정박된 배들과 근처 공터까지 크고 작은 조사에 나섰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이어진 경찰의 노력 속에서 박 형사라는 인물이 돋보였다. 그는 피해자가 이미 익사된 이후 강물에 버려졌는지 아니면 강에서 직접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대해 다양한 가설을 세우며 강폭, 물살의 흐름 등을 분석했다.
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좁혀가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속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곳 외부 어딘가에서 처리된 후 강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강 주변의 모든 고가와 건물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라 어머니의 간절함, 미라의 어머니 은숙 씨는 수색 작업 현장에 거의 매일 나왔다. 그녀는 강둑에 서서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에 은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 딸이 처한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아주세요. 그녀는 심지어 형사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미라와 마지막 순간 무렵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라가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단 하나, 진실만 원합니다. 교착점으로 빠진 수색하지만 사건은 점점 교착 상태로 빠졌다. 발견물들은 한정적이었고 미라의 신체 나머지 부위는 강이 어느 곳에서도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형사들은 이에 따라 범인이 피해자를 강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건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몇몇 조각화된 피부 자국의 발견은 강 하류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전체적인 신체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조각들은 미세한 기구로 섬세하게 처리된 흔적이 뚜렷했고 피부 표면에는 바느질로 밀봉한 것 같은 이상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이는 범인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더 깊어지는 미스터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강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예감하기 시작했다. 강 한복판에서 발견됐던 흔적들은 단순히 범인이 흔적들을 의도적으로 물속에 흘려보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경찰 한 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범인은 매우 조직적이었고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데 능숙했다. 그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하여 한강 수색 작전이 또 한 차례의 사건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장미라의 비밀스러운 삶. 장미라가 실종되기 전 몇 주 동안의 이상한 변화들은 그녀의 실종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수수께끼의 시작이었다. 미라는 그전까지 가족과 친구들이 항상 조용하고 규칙적인 삶이라고 묘사할 만큼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조금씩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외모의 변화, 미라의 어머니 은숙 씨는 그녀가 실종되기 몇 주 전 외모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미라가 평소엔 거의 꾸미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밝은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죠. 처음 봤을 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라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어머니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좀 새로운 걸 원할 때가 있잖아요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방에는 새로운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늘어나 있었고 평소보다 더 자주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홍대에서의 새로운 관심 또한 미라는 실종 전에 홍대 입구의 한 재봉학원에 등록했다. 평소 예술과 창작에 관심이 많던 그녀였기에 이 행동은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를 두고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다. 미라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단순히 학교 과제라고 생각했죠. 별다른 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학원 관계자들은 밀에 대해 그녀가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종종 폐점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홀로 남아 작업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녀는 수업 중 재봉틀을 사용하며 작은 조각들을 꿰매는데 유난히 몰두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 외 그녀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고독하지만 감춰진 행동 미라는 실종되기 전 한 달 동안 조금씩 더 고립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미라가 종종 약속을 펑크내거나 연락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갔던 카페에서 그녀를 본 직원마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였다고 증언했다. 미라는 실종되기 2주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트와 지도로 가득 찬 검은색 배낭을 메고 홍대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근처 가게의 한 점원은 그녀가 특정한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매우 특정한 질문을 했어요. 가장 튼튼한 가위나 미세한 작업이 가능한 바늘을 찾는 모습이 독특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살 땐 목적을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말하지 않더군요. 미스터리한 남자 미라의 변화는 외모와 행동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실종되기 바로 직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짧게 요즘 어떤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친구는 이를 회상하며 말했다. 미라가 그 말을 할 때 어딘가 떨려 보였어요. 보통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CCTV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실종되기 며칠 전 밤 늦게 홍대 근처에서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며 말을 나누는 모습이 발견됐다. 비록 화면이 흐릿했지만 남자는 검은색 니트 모자에 긴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모습 전체적으로 매우 은밀해 보였다. 어두운 예술과의 연결, 미라의 방에서 수색하던 중 경찰은 스케치북 여러 권에 빼곡히 그려진 그림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인간의 신체와 피부를 묘사한 과장된 형태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림들 중 일부는 꿰맨 흔적을 가진 피부를 정밀하게 그려낸 디테일함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학생의 작품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은숙 씨는 이를 두고 딸이 순전히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그렸으리라 생각했지만 조사팀은 이들의 주제가 지금 발생한 범죄와 악연처럼 얽혀 있음을 의심했다. 그림들 속 인물이 미라 본인과 닮아 보이는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비밀스러운 마지막 외출 미라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외출 준비를 했다. 금방 다녀올게요 라고 짧게 말한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은숙 씨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녀의 방은 그날 아침까지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는 로그아웃 상태에 있었으며 침대 역시 이불이 깔끔히 덮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녀가 집을 나선 이후로 남겨진 것은 시간의 간극과 회복할 수 없는 흔적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실종 이후 가족과 경찰이 직면할 미스터리한 조각들이었다. 미라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비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사람의 가죽을 걸친 자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후 한강 반포대교 인근의 한 주민이 경찰에 매우 충격적인 증언을 제공했다. 그는 밤늦게 근처에서 산책 중 자신이 목격한 이상한 남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뭔가 너무 기묘했어요. 그는 몸을 웅크리고 다닐 뿐만 아니라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모습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그의 외투였어요. 보통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외투는 금세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이 남성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의 가방은 매우 묵직해 보였으며 어떤 종류의 도구나 무언가 큼지막한 물건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의 독특한 옷이었다. 처음엔 가죽 재킷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건 단순한 가죽이 아니었어요. 아주 기괴한 느낌이 드는 생물적인 가죽처럼 보였죠. 저는 사람이 쓰는 외투가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꿰매어 만든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단서를 쫓는 경찰 이 목격담을 들은 경찰은 즉시 인근 지역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호수공원 근처에서 포착된 영상 속에는 해당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밤늦게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기를 머뭇거리며 걷는 듯 하다가 일정 거리를 두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가방이 들려 있었으며 걸음을 옮기다가 주변을 자주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영상 화질이 흐릿하여 그의 얼굴은 확실히 식별할 수 없었으며 경찰은 심지어 이 남자가 특정 장소로 들어가는 순간의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은 그가 다시 강가 쪽으로 내려가고 그 가방을 강물 쪽으로 기울이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가방을 강에 던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럽고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이었다. 그가 강 쪽으로 뭔가 무거운 것을 운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인지는 확신할 수 없고 시간이 절실합니다. 한 형사는 이 상황에 대해 말했다. 사람 가죽 예술. 사건이 확산되자 학계와 법의학 전문가들 간의 논의 또한 증폭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체 조각에 나타난 꿰맨 자국은 단순히 무자비한 범행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하고 계획적인 행위를 시사했다. 한 법의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발견된 가죽 조각의 절단면은 단순히 칼이나 일반 공구로 잘린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도구를 사용해 정교하게 처리됐다는 특징이 보입니다. 특히 피부에는 무언가를 재조립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또한 경찰이 수거한 신체 일부에서는 특수한 방부 처리 흔적이 발견됐다. 이 방부제는 일반적으로 수술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범인이 의료나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예술 혹은 광기의 집착으로 이어지는 패턴일 수 있다. 밤의 목격자들 사람 가죽 외투를 입은 남자에 대한 목격은 그날 이후로 여러 차례 이어졌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주민 몇몇이 비슷한 차림의 남자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항상 검은색 모자와 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을 쳐다보는 방식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다. 한 번은 쓰레기장에서 그 남자가 뭔가 찾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손은 평범한 사람들이 버릴 물건을 뒤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를 찾아내려는 듯 정교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경찰에게 혼란을 주었다. 그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뭔가 더 치밀하고 의도적인 사람이라는 의심이 증폭되었다. 그날 밤의 교훈 그날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경찰은 강가와 그 주변을 수색했지만 사람 가죽 외투를 입은 남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목격 정보는 단편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많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사람 가죽 외투 이야기는 곧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밤늦게 강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조차 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지 단서와 시간 안에서 이 인물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 형사가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며 그의 행동은 뚜렷한 목적성을 내포합니다. 다가올 불안과 진실의 조각들, 사람 가죽 외투를 입은 남자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는 누구이며 왜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는가? 그의 옷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누구의 희생을 통해 완성된 것인가? 이 의문은 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그를 본 모든 목격자들에게 깊은 공포를 남겼다. 그리고 이 잔혹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라에 사라진 퍼즐 속에서 새로운 조각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죽의 집 이야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존 범죄 기록과 유사한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5해 전 인천의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에서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이번 사건과 닮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으나 수사는 몇 가지 이유로 미제로 끝난 바 있었다. 인천의 폐가, 공포의 발견. 2010년 겨울, 인천의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해당 장소로 출동했을 때 집 전체는 어두컴컴하고 방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폐가 안에는 여러 개의 금속 갈고리와 오래된 작업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 곳곳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보이는 물질이 널려 있었다. 더 이상하게도 가죽 조각들은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었으며 몇몇 조각은 간단한 스티치, 바느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은 집 한켠에서 유리통에 보존된 신체 일부를 발견했다. 해당 물질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피부였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 이게 동물 가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면밀히 보니 사람의 피부였다는 걸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건 당시 담당 형사는 현장의 참혹함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라진 집주인 김우진 조사를 통해 이 폐가의 마지막 주민은 김우진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40대 중반의 외과 의사였으며 한때 뛰어난 외과 기술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력 중 발생한 몇 가지 문제로 인해 그는 면허를 박탈당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김우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바로 이 폐가였으며 그가 집을 떠나기 전 이웃 주민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주민은 말했다. 김우진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자기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큰 상자를 들고 밤중에 나가는 걸 보기도 했어요. 김우진의 기록에는 정신과적 질환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그가 완벽한 인간의 신체를 재현하고 싶다는 집착이 있었다고 한다. 병원 동료들은 그의 이러한 병적인 집착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우려했었다고 증언했다. 가죽의 집, 그리고 실종 사건들과의 연결. 인천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우진이 사라진 폐가 근처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주변에서는 다른 실종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신체 조각이 일부 발견되었다.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둘째, 가죽의 집 내부에 남아있던 김우진의 개인 물품 중 그가 세밀히 그린 해부도와 상피 조직의 연구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신체와 관련한 매우 깊은 집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경찰은 2010년 사건이 결국 김우진의 행적과 연결되어 있으나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당시 정황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한강 사건에서 발견된 피부 조각에서 나타난 정교한 절단 방식과 바느질 자국은 김우진이 남긴 패턴과 매우 유사했다. 김우진은 단순한 연쇄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명확한 계획과 강박적인 목적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기존의 범죄자와 다르게 만들죠. 법의학 전문가가 이번 사건과 김우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말했다. 김우진의 그림자, 다시 떠오르다 한강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던 경찰은 2015년 김우진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법의학적 분석 자료와 폐가 사건에서 남긴 패턴은
그의 도구 사용 방식, 세밀한 해부 테크닉과 일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주변에서 과거 김우진이 세를 냈던 작은 작업실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의 기록 속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우진의 대체 불가한 흔적 중 하나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이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신체 조직을 꿰매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조직을 재결합하여 예술품처럼 만들려던 시도가 그의 범행 동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되었다. 가죽의 집, 그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우진의 과거 병원 동료들 다수가 증언했다. 우진은 정말 뛰어난 외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집요함은 항상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었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수술 중이라도 끝없이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끔 완벽에 대해 미친 집착처럼 이야기하곤 했어요. 김우진의 방에서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기록물 몇 가지가 발견되었다. 그중 완벽한 신체 창조라는 제목이 적힌 노트에는 사람이 그리지 못할 정도로 세밀한 근육 조직의 연결 구조와 작업 순서가 적혀 있었다. 현재 경찰은 김우진이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며 새로운 희생자를 대상으로 작업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것은 김우진이라는 그림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갔으나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죽의 집에서 드러난 끔찍한 과거는 한강 사건과의 다리 역할을 하며 사건의 실마리와 범인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열쇠가 되고 있다. 김우진에 대한 가설 김우진이라는 이름은 한강 사건의 중심에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복잡한 배경과 심리적 집착에서 비롯된 연쇄 범행의 유력한 주범으로 부상했다. 김우진은 사실 이전부터 전문 의료계에서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되어 왔다. 그의 행적은 표면적으로 감춰져 있었지만 그가 남긴 연구와 행위들은 주변 인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알려진 인물, 감춰진 삶. 김우진은 처음에는 한국 내 최고 병원 중 한 곳에서 일한 두각을 드러내는 외과 의사였다. 그의 외과적 기술과 해부학적 지식은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항상 어딘가 다른 의도를 가진 듯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단순히 치료에 그치지 않았어요. 평균적인 외과 의사라면 약간의 오류를 감안할 수 있지만 김우진은 수술이 완벽해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 의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강박적인 완벽주의는 결국 그가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수술 과정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 이상으로 신체 조직을 세부적으로 다루어 불필요한 절개를 하는 행동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당시 이를 막으려 했으나 그의 뛰어난 기술과 환자의 성공적인 회복률로 인해 초기에는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김우진은 점차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신체의 이상성을 재창조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의료 전문가로서 그의 윤리를 위협했고 결국 병원에서는 그를 해고하고 의사 면허를 박탈하기에 이른다. 김우진의 초기 범행 이력, 김우진이 병원을 떠난 후 그는 인천 외곽에서 물러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2010년 인천의 가죽의 집 사건은 그의 존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의학적 증거들 중 일부는 그의 뛰어난 해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과거 사건에서 김우진이 남긴 흔적은 사람의 신체와 구조에 대한 깊은 집착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재조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의 조직이 미세하게 꿰매진 방식은 단순 범죄자가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의료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의 행위로 보였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김우진이 단순히 정신적으로 병이 든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우진의 작업 방식과 도구들, 김우진의 작업 방식은 오랜 조사 끝에 드러났다. 그는 의료 도구와 해부학적 기술을 결합하여 신체 조직을 절단하고 꿰매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학자들은 그가 사용한 도구와 절단 방식에 주목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 1. 그의 절단 기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방하기 어려운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는 피부와 조직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했으며 이러한 기술은 병원에서의 그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3. 단순히 꿰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칭과 정밀한 구조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학적으로 접근한 병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한강 사건과의 연결점 2015년에 발생한 한강 사건에서 발견된 피부 조각들은 가죽의 집 사건과 뚜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특정한 방식으로 절단된 조직과 거기에 남아있는 정교한 바느질 자국은 김우진의 방식과 일치했다. 한 형사는 말했다. 이 범인은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이 목표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신체 부위를 채취한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그의 미완성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또한 발견된 피부 조각의 패턴은 단순히 신체의 조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현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김우진의 과거 연구 기록과도 맞아떨어졌다. 김우진의 심리 분석 심리학자들은 김우진에 대해 몇 가지 행동 패턴을 분석해냈다. 그는 스스로를 완성되지 않은 예술가로 간주하며 신체를 완벽한 캔버스로 여긴 것으로 보였다. 그의 행동은 다음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 그는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다. 5. 그는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6. 신체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표현으로 간주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설 현재 경찰은 김우진이 여전히 활동 중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가 한강 사건에서 미라를 희생자로 삼았으며 그녀의 신체 일부를 사용해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을 거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우진은 자기가 만든 걸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낼 겁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한 조사관은 이렇게 경고했다. 덮여있는 진실, 그리고 불완전한 그림 김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설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는 정말로 자신의 예술을 완성했는가? 한강에서 시작된 이 충격적인 사건은 김우진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채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경찰은 장미라 사건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피부 조각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미라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장미라가 김우진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며 그의 범행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DNA 분석 결과로 드러난 진실 피부 조각의 분석은 서울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분석한 피부의 일부는 장미라와 일치했지만 같은 조각에서 발견된 다른 DNA는 전혀 다른 인물의 것입니다. 이는 복수의 희생자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발견된 피부는 단순히 혼합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꿰매져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 결과는 기존 수사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찰은 김우진이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넘어 여러 사람의 신체를 결합하려 했던 정황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범행이 연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연결된 사건들, DNA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던 중 경찰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발견했다. 발견된 DNA는 과거 실종 신고 접수된 한 여성과 일치했으며 그녀는 2013년 서울 홍대 근처에서 사라진 대학생이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목격자나 증거가 거의 없어 장기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도 확인되었다. 그의 신원은 2010년 인천 근처에서 실종된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김우진의 가족의 집 근처 마을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김우진의 행동 범위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기타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공통된 특징 법의학팀과 프로파일러들은 김우진의 피해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들 사이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했다. 김우진이 특정 유형의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 많은 피해자들이 예술대학에 다녔거나 창작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개성이 강하고 외형적으로 뚜렷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2. 피해자들은 대부분 실종 전 주변과 거리를 두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외딴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점은 김우진이 그들을 고립 상태에서 쉽게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 피해자들은 특정한 연령 또는 성별로 국한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었다. 이는 그가 특정한 외모나 개성에 더 집중했음을 시사했다. 추가 발견물의 의미 추가적인 수색 작업 중 경찰은 강하류 지역의 외딴 공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발견된 물체 중 일부는 손상된 신체 조직과 관련된 특수한 용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용기는 김우진이 신체 부위를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수사관은 말했다. 그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조립하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용기에서 발견된 조직 중 일부는 이전 발견물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DNA 형태를 보여줍니다. 즉,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추가 희생자 가능성의 공론화, 이와 같은 발견은 곧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김우진의 과거와 연루된 실종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경찰은 미제 사건 파일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많은 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실종된 친척이나 친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했다. 한 실종자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동생이 5년 전에 실종된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그 아이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설령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차라리 답을 알고 싶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이들 사건을 분석한 범죄 심리학자들은 김우진의 범행이 단순히 살인을 넘어 매우 정교하고 계획된 패턴을 따른다고 결론지었다. 한 프로파일러는 설명했다. 김우진은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체 부위를 재료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상을 선택할 때도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정신적 집착을 뒷받침합니다. 더 많은 질문, 그리고 미완성된 해답,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피해자들의 존재는 사건의 범위를 더욱 넓혔지만 동시에 더욱 많은 질문을 낳았다. 김우진의 희생자 목록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신체 조각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찰은 여전히 김우진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그의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 명의 희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범죄 조사로 확대되고 있었다. 유령의 행적 김우진의 이름이 한강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후 그의 흔적을 쫓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은 점차 긴박해졌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조차 불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미궁 속에서도 경찰은 그의 그림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산속 외딴 집에서 발견된 단서 한강 사건 이후 김우진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최초의 보고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외딴 지역에서 들어왔다. 한 오지 마을 주민이 밤에 낯선 남자가 산속 길을 따라 걸어갔다고 신고했으며 그의 모습은 기존 김우진의 프로파일과 거의 일치했다. 그 사람이 뭔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했죠.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신고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강원도 산속으로 수사팀을 파견했다. 수색 끝에 발견된 것은 오래된 오두막 한 채였다. 오두막 내부는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보였으나 바닥 구석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1. 금속 메스와 핀셋 그리고 실험용 장갑이 바닥에 남겨져 있었다. 2. 각종 동물 가죽과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각이 섞여 있었다. 3. 김우진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해부도와 신체 조립 구조에 대한 메모. 경찰은 즉시 이곳이 김우진이 잠시 머물렀던 은신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경계에 위치한 장소들 김우진의 행적을 뒤쫓으며 경찰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그는 항상 지역의 경계선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었다. 4. 김우진은 도시 깊숙한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람이 적은 외곽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이는 CCTV나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5. 김우진은 강원도에서 북한과의 접경 지점으로 이동한 흔적이 포착되었다. 이는 경찰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국경을 넘어간다면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경 근처 한 창고에서는 정체불명의 도구들과 이상하게 손상된 가방이 발견되었다. 이 가방은 그의 이전 은신처에서 발견된 물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주민들의 목격담 김우진은 모습이 자주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지역에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보고했다. 바로 그의 가죽 외투였다. 그 외투는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오래된 가죽옷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 옷은 단순히 의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그는 항상 밤늦게 이동하며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농촌 주민은 말했다. 그가 초저녁에 우리 집 근처 들판을 지나갔어요.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무언가 들키는 걸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은 처음엔 그를 단순한 방랑자로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과 외모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시작했던 것이다. 경찰의 군사적 대응 김우진이 국경지대 주변에서 활동한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동시에 동원해 수사를 전개했다. 특히 그는 의외로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인 이동 패턴을 보였다. 그는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었으며 이동할 때마다 특정 장소에서 흔적들을 남겼다. 6. 각 지역에서 발견된 그의 은신처들은 모두 신체를 다루거나 가공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7. 폐기된 장비들 속에서 그의 엽기적인 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군정보부는 그가 국경 너머로 이동할 가능성을 대비해 감시선을 구축했으며 강력반 형사들은 국경 근처 모든 폐쇄적인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김우진의 분명한 의도,
김우진의 도망 행적 속에서 전문가들은 그의 명확한 목적성을 관찰해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우진은 자신이 계획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재료를 수집하고 작업을 위한 고립된 공간을 찾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령처럼 사라진 모습, 김우진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모습을 감췄다. 경찰은 계속 추적했으나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그의 흔적은 조각난 단서들만 남겼다. 한 주민은 말했다. 그는 정말 공기처럼 미끄러져 지나갔어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뿐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또 다른 은신처를 찾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며 김우진이라는 유령의 행적을 밝히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가오는 위협 김우진이 계속해서 도망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더 큰 불안을 조성했다. 그의 범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며 단 하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끔찍한 자백 김우진이 한강 사건 발생 2개월 후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된 순간부터 시작된 그의 자백 내용은 경찰과 대중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단순한 범인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 행위의 배후에 감춰진 이상과 예술을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이해되지 않는 광기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국경 근처에서의 체포 김우진은 강원도 국경 근처에서 경찰과 군의 합동작전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발견되었으며 그의 은신처는 또 하나의 작업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에 담긴 여러 신체 조각이 있었다. 이들은 방부 처리되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2. 의료용 메스, 해부 장비, 그리고 방부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3. 김우진이 작성한 노트 안에는 완벽한 재조합이라는 제목 아래 해부된 신체를 바느질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체포 당시 김우진은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보러 왔군요. 자, 내가 만든 것을 보고 싶으면 들어와요. 경찰은 그의 태도에서 궁금증과 오싹함을 동시에 느끼며 즉시 그를 구속했다. 그와 함께 발견된 자료는 그의 실험이 단순히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된 작업임을 분명히 했다. 첫 번째 신문. 침착한 자백 체포 후 김우진은 서울 모처의 구치소로 이송되어 첫 번째 신문을 받았다. 경찰은 그의 범행을 부인할 것을 예상했지만 김우진은 오히려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나는 인간의 제한된 신체를 넘어서 완벽한 형태를 추구했어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예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자백 내용은 끔찍함 그 자체였다. 김우진은 장미라를 처음 만난 경위부터 그녀를 자신의 희생자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아이는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피부, 곡선,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는 내 손을 통해 더욱 완벽해질 수 있었어요. 그는 미라를 유인해 약물을 사용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우진은 자신이 최소한 4명의 다른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죠. 그들의 일부는 내 작업의 일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장소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이를 작품의 비밀이라고 불렀다. 김우진의 왜곡된 철학신문 과정에서 김우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신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로 여겼고 피해자들을 단순한 사람이 아닌 예술의 재료로 간주했다. 인간은 한계가 많아요. 나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제 손에 의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부를 결합해 만든 작품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바느질 방식, 피부의 결합 부위, 색감을 일치시키는 특별한 기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경찰에게 일종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오히려 경찰에게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의 자백에서는 인간성을 잃은 광기와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예술적 성취로 포장하려는 뚜렷한 왜곡된 철학이 드러났다.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 김우진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특히 장미라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 딸을 단지 무언가의 재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 딸의 생명과 꿈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 역시 김우진의 말도 안 되는 철학과 그의 태도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처벌이 반드시 엄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 김우진의 자백 이후 여러 심리학자들과 범죄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김우진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는 완벽함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신중히 선택했다. 그는 타인과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공감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작업을 자랑스러워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다. 김우진은 자신을 예술가로 정의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극도의 자기 집착과 인간성을 잃어버린 파괴적인 개인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광기를 넘어선 위험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재판과 사회적 여파 김우진의 자백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했지만 전혀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이해할 지혜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그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한편 경찰은 그의 자백을 통해 밝혀진 추가 단서를 토대로 더 많은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김우진의 끔찍한 자백은 단순한 강력 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과 도덕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인간인가 아니면 순수한 악마인가? 이 질문은 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될 무거운 주제가 되었다. 최후의 판결 김우진의 체포 이후 그의 재판은 2017년에 공개적으로 열리며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살인사건이 아니라 인간성과 윤리 그리고 법률적 정의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충격적 본질과 김우진의 태도로 인해 재판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지만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김우진은 법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중과 희생자 가족들은 그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지극히 차분하고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심지어 그는 법정에 출두하며 짧게 이렇게 말했다. 내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경지의 창조였습니다. 재판 동안 김우진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모든 비난에 차분히 반응하며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려 했다. 나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예술을 창조하려 했습니다. 희생자들은 평범한 존재로 생을 마치는 대신 나를 통해 완전한 모습으로 남고자 했을 것입니다. 법정 한쪽에 앉아있던 희생자 가족들은 그의 이러한 발언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 희생자의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그게 예술이라고요? 우리 아이의 삶을 빼앗고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판관은 감정을 진정시키며 재판 과정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우진의 태도는 점점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검찰의 기소와 증거 제시, 검찰은 재판 중 김우진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다. 1. 김우진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의료용 메스, 핀셋, 그리고 방부 처리된 신체 조각들. 여기에 완벽한 재조합이라는 제목 아래 작성된 노트는 그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의도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2. 법의학 분석을 통해 5명의 확정된 희생자의 DNA가 그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피부 조각과 일치했다. 이 중 일부는 실종 사건으로 보고되었던 사례였다. 3. 김우진의 과거 정신과 치료 기록과 그가 과거 병원에서 보였던 비이성적인 강박적 행동에 대한 증언. 검사는 김우진의 범행을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에 기반한 연쇄 살인으로 규정하며 주장했다. 김우진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왜곡된 목표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이용했습니다. 변호 측의 변론 시도 김우진 측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의 행동이 명백히 정상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김우진의 정신 상태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그가 어릴 적부터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외톨이였던 배경을 강조했다. 김우진은 자신이 예술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했지만 이는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행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초기 범행 기법과 치밀한 이동 경로는 그가 완전히 의식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 재판 중 가장 주목받은 순간 중 하나는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은 김우진의 범행이 남긴 상처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했다. 저는 하루도 우리 아이를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입니다. 김우진은 이런 고통을 평생 느껴본 적도 없겠죠. 또 다른 가족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들, 형제들, 배우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판결의 순간 수개월간 진행된 재판 끝에 법정은 김우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봤습니다. 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피고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으며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지막 발언 요청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회의 반응과 논의 김우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깊은 논의와 충격을 남겼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제고하기 시작했다. 한편 범죄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김우진 사건이 가진 상징성과 위험성을 분석하며 경고했다. 김우진 같은 범죄자는 단순한 정신 이상자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회적 경계와 윤리의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직면하게 합니다. 끝나지 않은 상처 김우진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남은 상처와 그가 남긴 사회적 불안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기억에 남았고 그들의 가족들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우리가 그를 다시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미스터리 김우진이 체포되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이 깔끔히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범행에는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의 자백조차도 완전한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몇몇 피해자 가족과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그리고 에 대한 의문점들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 하지만 김우진의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은 모든 이들에게 더 깊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 김우진이 밝혔던 다수의 피해자 이름 중 일부는 그의 자백이나 법의학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몇몇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는 DNA 흔적, 그의 여러 은신처와 작업 공간에서 발견된 피부 조각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신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에 남아 있었다. 법의학팀은 수백 명의 실종자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우진의 침묵. 그는 법정과 신문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내 완성된 작품의 일부로 존재하므로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요청하며 실종된 가족들의 흔적을 추적해 나갔다.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김우진의 사건이 터지고 나니 어쩌면 우리가 찾던 답이 그의 손에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김우진의 작업실에 숨겨진 단서, 김우진의 여러 은신처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그의 계획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의 작업 노트는 곳곳에 세밀한 해부도와 바느질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가 끊임없이 언급해온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실 구석에서 새로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으나 그 내용물은 불완전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김우진이 체포 직전에 무엇인가를 이동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강과 연결된 미스터리 김우진 사건의 중심이 된 한강에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발견되지 않은 조각. 한강에서 발견된 피해자 피부와 신체 부위들은 대부분 김우진의 은신처에서 나온 다른 물증들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미확인된 상태로 강물 속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해 경로. 김우진이 피해자를 유인해 작업실로 이동한 과정과 강에서 발견된 조각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는 단순한 추정 외에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은폐하거나 이동시켜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우진이 숨기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 드러난 것이지만 전체적인 진실은 여전히 강물 아래에 잠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김우진이 체포된 이후에도 그의 진정한 목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는 신문 중 자신이를 재구축하기 위해 특정한 종합적인 작품을 만들었노라고 주장했지만 그 작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광기에서 비롯된 환상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우진의 행동이 단순한 연쇄살인범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가 신체를 예술로 바라보며 범행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과 목적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김우진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이지만 그의 행위는 단순한 폭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과 경계를 초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선구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철학적 광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대중의 반응 김우진의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사건은 전 국민적인 충격을 남겼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이상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미디어는 김우진의 사건을 조명하며 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인간의 감춰진 악과 광기를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과 여러 단체는 지속적으로 김우진 사건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었다. 끝없이 남아있는 상처와 경고 김우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의 범행은 법적 심판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로 끝나지 않았다. 많은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사라진 가족의 흔적을 찾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경찰은 과거 미제 사건들과 새로 발견된 DNA를 연결하며 김우진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윤리와 법률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자유로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 강물에서 이 땅 어디에선가 아직도 더 많은 진실이 묻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 김우진의 체포와 판결로 인해 일부 질문은 답을 얻었지만 사건의 일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악의 경계를 탐구하게 만드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말한다. 김우진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단순히 공포와 격분으로만 끝난다면 또 다른 김우진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